현장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증시 안정화 정책과 함께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대본을 좀 미리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10분에서 12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좀 이 시간에 해볼 만한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쉽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연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금융당국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유가 급락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좀 안정화에 나서야 되는데 연기금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금융위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보면 연기금 자금 활용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연기금의 주식 매입을 확대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보관이고요. 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0조 원가량의 국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연기금의 주식 매입 확대 같은 경우는 금융위가 좀 강제하기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고유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강제하기보다는 좀 독려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를 이것도 근데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예.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제 예. 기업의 자사주 매입 1일 한도는 지금은 이제 발행 주식의 1%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예. 매일 1일 한도가 1%인데 이게 이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아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증시가 급락할 경우 좀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대안은 이제 증시 안정펀드 조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하고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그 증시 기금으로 이제 펀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 급락 시에 시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조성된 그런 펀드입니다. 방안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깐 외국 사례도 우리가 살펴볼 네, 것이 아직까지는 역시 이충우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많이 풀어라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독려를 하는 수준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꼽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네. 여기는 또 자국 주식 매수를 크게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네. 또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증권 금융당국의 뭐 주문이라기보다는 뭐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외신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요, 그 일본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일본 공적연금이 채권 대신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럽,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채권에 이제 투자했을 때 그 사실상 기대 수익률을 뭐 기대하기보다는 뭐 돈을 토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채권 자금이 주식이나 다른 대체 투자군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은 이제 일본의 공적연금이 일본 채권 비중을 25% 아래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아래로 좀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크레디 아그리콜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면은 일본 공적연금은 보유 채권 비중을 낮추고 더 공격적으로 일본의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메릴린치의 이제 환율 전문가에게 들어봐도 지금 주식 가격이 낮고 채권 가격이 높은 이런 상황에 비중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도 네. 현재 주식이 싸기 때문에 네. 공적연금 측에서도 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뭐 부수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또 이것도 사실 일본 증시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 사례를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 측이 우리나라 증시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또 힘써줄지도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기금운용본부장이 네. 드디어 네, 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다렸고 네. 여기에서도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뉴스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이 지난해 11월 3일이니까요. 네. 그 이후에 공모가 시작됐다고 해도 거의 3개월이 지난 후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인데요. 그 어제 국민연금공단은 그 강면욱 전 메리츠 운용 대표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이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국민연금의 상임이사진은 업무이사하고 기획이사, 기금이사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 이 이사들끼리 서열을 따지기보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를 봤을 때 그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기관들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려고 줄을 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네. 거의 서열은 크게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자금 이렇게 가지고 네, 있고 500조 운용하는 게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사실 말을 해준 것처럼 그 기간만 해도 3개월이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중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벌써 3개월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동익 전 KIC,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 운영본부장과 현 기금운용본부장 2파전으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거의 한 달이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후보군을 4명으로 좁힌 게 또 지난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접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결과를 보면 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명 중 나머지 2명은 사실상 인선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서 뭐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IC 전 본부장하고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을 놓고 좀 보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고려해야 될 게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 이제 선임하는 것에 따른 부담입니다. 보면은 현 기금운용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기금공단 이제 이사장인 그 문영표 이사장까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냐 이런 좀 여론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을 고려해서 좀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학연, 네. 지연, 뭐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0조 원이나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과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지도 가장 궁금합니다. 좀 공식적인 발표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예, 일단 공단 측이 발표하기로는 이제 국내 펀드 운용 경험하고 이제 해외 상품 개발 그리고 운용 경험을 또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좀 강조한 부분이 글로벌 자산 운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봤을 때 좀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그 경력을 좀 살펴보면요. 그 슈로더 자산운용에 근무할 당시 해외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를 했고요. 또 신한 BNP 파리바 운용에 근무했을 당시에는 또 해외 상품인 봉주르 차이나 펀드를 개발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메리츠 자산운용 CEO를 역임할 당시에는 수탁후 7조 원을 달성했고 또 대체투자본부를 이제 신설해가지고 다양한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발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의 약간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이 증시 전문가에게 참 목이 많이 말랐었는데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성격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참 여러모로 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잡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 새로 이제 취임이 됐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이에게 남은 과제가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꼽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저조한 수익률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앞서 이제 금융당국이 연기금의 주식 매입을 좀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좀 제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현재 이슈가 국민연금 공사화인데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인데요.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통해서 이제 전문성을 높이고 이제 독립성을 높이고 전문성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현재 이제 앞서 최광천 이사장과 홍한성 기금운용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에 대해서 좀 마찰이 빚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런 내부 마찰은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 그 공사를 마다할 리는 없을 것이고요. 네. 문영표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 공사 추진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이번에 선임이 됐을 거기 때문에 뭐 두 이사의 마찰은 없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냐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찰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 국민연금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되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